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에 있는 파트 7이죠. 7. 그쵸? 그 영업 실무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날짜 계산도 있고 좀 세금 계산도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투자 판매 단계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그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가 나오는데, 단계별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방문 목적을 물어보죠.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입출금하러 왔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펀드 할게요.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확인하고, 펀드 할게요. 그럼 여기 펀드 판매 창구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인데 용어가 좀 바뀌긴 했어요. 우리 교재는 이대로 나와 있는데 금융 소비자라는 단어로 바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 전문 금융 소비자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같은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그 라임 사태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옵티머스 이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모펀드로 손해가 많이 나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많이 입혔거든요. 근데 그 사태 때문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객에게 더 유리하게 갖고 설명 의무라든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로 목적, 재산 상황, 경험 등을 파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 권유 프로세스가 있으면 자, 투자 권유를 하겠냐, 하지 않겠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유를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하면 그냥 일반 프로세스를 타게 돼 있고, 각자 다 물어보고 절차를 밟는 거고, 나 권유 필요 없어요. 그럼 바로 가입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죠. 뭐냐면, 권유를 받고서 일단 그냥 이렇게 권유를 받지 않고 실행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좀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고객의 어떤 목적, 돈이 얼마나 있는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걸로 고객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로? 고객이 위험, 수용, 성향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인가? 또는 위험을 좀 회피하는 성향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권유를 원하지 않고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원하는, 저희가 해드리는 그냥 권유를 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입하시는 거니까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송할 때 좀 피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을 분류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공격적인 사람이냐, 그래서 위험을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고, 위험을 회피하는 형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분류하는데 몇 개로 분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건 회사마다 정하는 건데 3개로 구분도 되고 4개, 5개, 6개, 7개 보통 이렇게 되는데 보통 금융회사는 5개죠. 5개. 5개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 펀드 중에서 이제 위험도가 비슷한 걸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가입을 시켜주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성향을 분류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2단계죠. 자, 그 다음에 3단계에 보면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3등급의 위험 중립형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선호하는 정도가 3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더 공격적인 상품, 그러니까 위험이 가장 높은
공격적 상품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가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입을 하려면 뭔가 그 서류를 쓰면 됩니다. 내가 이 매칭된 펀드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걸 가입해요 라고 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그 권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원이 이런 게 좀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권유 절차를 밟지 않고 가입한다고 가입하세요 이렇게 그냥 권유할 때가 있죠.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부당 권유라고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은 돈을 다 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뭐 그런 일은 없는데,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가능한 거를 본인이 이렇게 뭐 실적도 있겠고 뭐 그러면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 권유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높은 거를 높게 가입하면 안 돼요. 근데 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립식으로 해라. 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해라. 뭐 가능하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죠. 이런 건 가능합니다. 좋은 거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3등급에 해당하는 펀드만 가입시켜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물론 3등급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이렇게 많을 거 아닙니까? 100억을 전부 다 3등급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걸 합쳐가지고 골고루 투자해서 3등급을 만들면 됩니다. 뭐 금액으로 가중평균한다고 하죠. 그래서 골고루 섞어가지고 3등급을 만들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100억이다. 1000편일률적으로 무조건 3등급만 가입하거나 3등급 이하를 가입시켜야 되거든요. 3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3등급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입시킬 때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자, 그럼 일단 펀드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펀드 설명하는데 뭐 자세히 잘 설명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의사를 하긴 하는데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래 놓고 안 할래?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가입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나 안 할래요?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유도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이런 게 있죠. 그 적합성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성 보고서라는 건 당신에게 적합하다 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다 쓰는 건 아니고 거기 나 있죠. 그 351페이지에 신규나 고령이나 취약계층이 있어요. 뭐 이렇게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이 가입을 할 때 요걸 하는데 이제 고령 투자자는 65세예요. 거기 나와 있는 자, 이렇게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이 첫 번째는 뭐 최초 가입자, 그리고 고령자인데 65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을 우리가 이제 초고령자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가입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 EL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죠. ELS, ELF, ELT. 앞에 D가 붙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델리베이티브, 파생을 결합한 거고, 위에 건 증권이죠. 에코티라고 하는. 그걸 연계한 거죠. DLF, DLT,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전문 영역에 들어선다는 건 그 해당 영역의 어떤 그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의대 가면 그 라틴어로 된 그런 다양한
이 의학 용어들을 배우잖아요. 그게 굉장히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담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자주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져야겠죠. 그렇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ELS, ELF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고 가까워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합니다. 뭐 점검도 하고 뭐 통지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잔액 통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수익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수익증권 저축은 통장인데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뭐 보관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뭐 되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통장을 삭제하고 수익증권 약관이라고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펀드 저축을 말해요. 그냥 뭐 수익증권이란 자체가 펀드를 이렇게 가입하고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현물을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거 진짜로 지금 거래를 할 때 뭐 내가 받거나 주거나 하지 않죠. 대부분 상장 주식은 다 그 전자화됐기 때문에 실물이 없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주식 사는데 실물을 주고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한 거를 말합니다.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자,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판매 회사가 투자자가 되겠죠. 돈을 받아요. 그래서 가입 신청을 받고 돈을 받아서 통장에다 입금을 하겠죠. 입금한 걸 고객에게 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판매회사 저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운용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운용회사가 있고 중간에 그 돈을 맡아놓는 신탁회사가 있죠. 뭐 수탁회사라고도 하고. 그럼 판매회사는 다른 회사죠. 판매회사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의 창고에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돈을 내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건 얘네들이 갖고 있고 운용의 지시를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럼 펀드는 얘네가 다 운영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그럼 사실은 얘하고 계약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얘랑 계약하는 거라 투자자는 누구한테 와서 따지죠? 그 판매회사에 와서 따지잖아요. 그리고 판매회사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몇 %가 수익이 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다. 얘가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그쵸? 얘는 그냥 보관만 해주는 거죠. 넣다 뺐다만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 통제하는 건 얘죠, 얘. 운용회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운용 수수료도 받고, 수탁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다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253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혼장 임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관리해주는 혼장 임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임치 계약인데 임치 계약은 뭐냐면 여러분이 빌려줬거나 뭔가 이제 빌려주면 그걸 대가로 할 때 그 같은 물건으로 받는 걸 임치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맡기면 돈을 줘야 되고 고사리를 맡기면 고사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맡기면 건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벽돌을 맡기면 벽돌을 줘야 되는 게 임치 계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돈을 맡겼는데 돈이 없어. 쌀로 줄게. 그럼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 서로가 동의를 하면 가능하긴 한데 원칙적으로 같은 물품을 주는 걸 혼장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섯 번째 줄에 가게 되면은 저축자는 당사자가 이 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자는 그 필요한 일체 사항을 어디서 파악해요? 판매회사에서 파악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가입하려면 당연히 실명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다. 뭐 그 다음에 실명 거래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 무통장 거래를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서류의 제시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축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수익증권 저축통장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저축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앞에까지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축의 종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사실은 이 수익증권의 저축의 종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환매 수수료입니다. 이 환매 수수료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 환매 수수료가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원래 이제 그 만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어떤 그 적금이라든가 예금은 우리가 이제 만기라는 게 존재하고, 만기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기간이자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1년짜리 10%의 예금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착실하게 넣어놓고 1년 뒤에 딱 타러 가면 1,000만 원을 주겠죠. 10%인. 근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 금리를 다 안 주죠. 뭐 1%, 뭐 2%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 땡큐죠. 그쵸? 이렇게 중간에 내가 원금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이자를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만기를 길게 갈수록 금리도 높기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을 해야죠. 돈을 좀 빨리 쓸 것 같으면은 좀 단기로 운영을 해야 되고, 금리는 좀 작지만. 근데 내가 이제 좀, 금리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좀 장기로 투자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펀드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수익 나면 빼면 되니까. 그죠? 만기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마음대로 막 빼도 되냐. 그 마음대로 빼면은 그 운용사 측에서 오늘 100억 넣었다가 내일 5% 넣었다가 다 빼버리면은 이 팔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펀드라는 수익증권은 그냥 펀드라고 할게요, 제가. 이 펀드의 핵심은 뭐냐? 이 환매 수수료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돈을 빼잖아요. 돈을 달라.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돈 주면 되죠. 근데 펀드는 뭔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주식을 판다는 거는 뭔가 내가 판매를 하려면 여러분도 뭐 당근마켓 같은 것도 판매할 때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추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팔아야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급매로 내놓으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야 뭐 손실이 났다 치지만 다른 고객 돈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된 기간 안에 먼저 해지를 하게 되면 돈 달라 환매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환매 수수료죠. 자, 그래서 뭐 보통의 펀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가입을 하면 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가입한 금액이 1억이다. 라고 하면 보통 3개월이죠. 90일 이내에 환매를 하면 환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이익금의 70%죠. 이 구조를 이제 기억할게요.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하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항상 90일 이내에 환매를 하면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익금의 뭐 보통 70% 받거든요. 7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억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수익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 7천만 원이 이렇게 1억이 1천만 원이 났겠죠. 1천만 원이 이제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러면 이 1천만 원에서 이 사람이 해지를 했다. 90일 안에 해지했다. 그러면 700만 원은 이제 환매 수수료가 나오는 거고 내가 30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중요한데 이 700만 원은 누가 갔죠? 700만 원은 판매 회사가 갔나요? 아니면 운용 회사가 갔나요? 아니면 수탁 회사가 갔나요? 아니죠. 얘는 펀드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펀드의 기존 가입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의 귀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적금이나 예금은 뭐가 중요하다?
만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이익이 나면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만기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 기간에 해지하면 안 되겠네 라는 거고, 이 목적식의 거치식이나 적립식이나 목표식은 이 환매 수수료를 좀 이 부과를 좀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특이한 방식으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입금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뭐 1억을 넣었다고 치고 2월 1일 날 1억을 넣고 3월 1일 날 1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4월 1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10%가 발생했고 이때 이제 5%가 발생했고 수익이 각자 계산하는 거예요. 각각. 넣는 거를 각각 다 계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기준가가 다르니까 그렇겠죠. 다 각각 계산합니다. 얘는 15%가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 1억을 환매합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환매하는 방식이에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다시 또 뭐 4월 1일 날 해지했다. 그럼 얘가 먼저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환매가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4월 5일 날 1억을 환매하면 얘를 먼저 환매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얘를 환매해도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얘를 먼저 이렇게 환매를 해가지고 이때는 얘는 뭐예요?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서 70%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억 1천만 원을 전부 다 받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환매하면 이때 또 환매했다. 어떻게 되죠? 1억에 500만 원이 수익일 텐데 이 중에 70%는 여기서 펀드로 귀속하고 30%인 150만 원만 내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월 달에 낸 건 또 3개월 지나야 되고 5월 달에 낸 건 또 3개월 지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방지하는 게 요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환매 수수료가 중요하니까 자, 대부분의 펀드는 다 임의식으로 합니다. 저축 기간과 저축 금액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도 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내가 넣는 족조, 넣는 그 돈의 시기를 따져서 그 시기에 3개월이 지나면 환매 수수료가 받지 않고 얘도 3개월이 지나면 안 받고 얘가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적식을 보게 되면 목적식은 저축자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안 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정하는 거야. 왜냐? 펀드는 안 정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중요한데 저축자가 기간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치식이 뭐죠? 거치식은 한 번에 넣고 더 이상 못 넣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같은 거죠. 정기예금은 한 번 딱 가입을 하면 뭐 추가 납부가 되나요? 안 되죠. 추가 가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금액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안 돼요. 자, 그래서 거치식은 한 번에 넣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수익금 인출식하고 일정 금액 인출식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중요한데. 거기 보면 인출식이 있고 일정 금액 인출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제 한번 넣었어요. 넣으면 어떤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딱 저축을 하는 거예요. 1억을 1년간 넣겠다. 큰 의미가 없는 게 3개월이 지났다. 어차피. 그럼 해지도 됩니다. 얘는.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볼게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걸 말한다. 자,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 그쵸? 그러니까 또 만들면 돼요, 펀드. 저축 기간 중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원본 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해약으로 보고서 원본 금액으로 저축 기간이 계산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일정 금액 인출식은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 기간 중 사전에 이 정한 일정 금액의 저축 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거치식 같은 경우는 이 수익금 인출식, 그러니까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1억을 가입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만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1억에서 10%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3월 1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2월 한 2일쯤에 얘를 해지하고 싶어요. 1억을.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해지하면은 70%가 판매 수수료니까 700만 원은 펀드로 계속하고 30%만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70%나 뺏기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수익금, 자, 여기 부분만 인출하면은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까지만. 어디로 가냐면 환매 수수료의 특례라고 나오는데 저축자의 우대라고 그래서 363페이지로 가보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30%까지 이렇게 10%에 대한 수익금을 빼는 거에 대해서 인출할 때는 그때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금만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다 뺐어요. 근데 2월 3일 날 이 친구가 좀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수익금을 먼저 뺐잖아요. 그럼 수익금이 없지 않습니까? 2월 3일 날 여기서 한 5천만 원 이 사람이 또 뺀 거예요. 5천만 원 빼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내가 수익금은 다 빼버렸으니까 얄짤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일단 5천만 원을 빼면 여기서 원금을 뺀 거죠. 그럼 여기 반절을 다시 징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의 반절만큼은 다시 징구를 해서 350만 원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 빼면 700만 원이 다시 인출이 되겠고, 그러니까 현금이 그러니까 빼져서 펀드에 귀속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죠? 3달 기다려야죠. 3달 뒤에 해지하면 그때 괜찮아요. 그죠? 이게 바로 수익금 인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금을 뺄 때는 환매 수수료가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그 환매 수수료 징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안 나오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그 3개월이 안 됐을 때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 그러니까 인출하면 그때는 환매 수수료가 그 해당액만큼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거치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적립식이 있는데 자유적립식이나 임의식이나 아무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간을 1년으로 하면은 1년이 딱 됐을 때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얘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정액적립식은 뭐 매달 일정액을 내는 거죠. 그래서 금액 또는 좌수를 정해서 저축 기간 중에서 쭉 입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저축금을 완납하고 일부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자,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4일 이상의 정환기간을 부여하여 빨리 넣으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 펀드는 안 넣으면 그만이죠.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건 계속 운영이 돼요. 해지하기 전까지 항상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안 넣었다고 해서 뭐 의미는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뭐 이자를 더 주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그 미납된 걸 갖다 통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액적립식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 자유적립식. 자, 일정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저축 기간 동안 금액 제한 없이 수수료 저축하는 걸 말합니다. 자, 환매수를 징구하고 종료된 이후에는 일부 인출한 거는 그러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기간이 없잖아요. 만기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넣은 게 이제 다 걸러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년짜리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1월 1일 날 넣은 거는 11월 1일 날 입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한 달 뒤에 해지하면 환매 수수료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임의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넣으면은 이 11월 1일 날 넣은 거는 12월 31일 날 해지했을 때 3개월이 안 됐잖아요. 환매 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기를 정했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야 돼요. 만기를 정했을 때 이때 해지하는 거는 요 전체에 대해서 환매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얘랑 좀 다른 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식에 세 가지가 있는 거고, 그 하나의 방법이 목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게 달성되면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입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1억 2천이 되면 끝 목표가, 근데 이제 뭐 일주일 만에 달성했어요. 그럼 빼도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목표식의 만기는 저축 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도달하면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이 되던 간에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저축자가 약정한 만기가 도래했는데 금액이 미달했어요. 그럼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년 동안에 1억 2천을 모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게 8천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도달이 안 됐죠? 그냥 계속 연장.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축 금액이 달하면 추가 입금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에 도달했어요. 그럼 더 이상 저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중 일부가 인출이 가능하지만 환매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근데 목표 금액을 완납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환매 수수료가 안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도달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뺐어. 그러면은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만기라는 개념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이 목적식과 임의식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환매 수수료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 하고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뒤에 가면 환매 수수료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 금액이 나오는데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임의식은 없죠. 임의식은 멋대로 넣는 거니까 없는데, 목적식은 저축 금액을 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는 얼마씩 넣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치식은 이게 금액을 얼마로 딱 정해서 한 번에 넣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목적식은 금액을 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기간. 임의식은 기간이 없죠. 근데 목적식은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 징구 기간을 최소 저축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임의식 저축은 저축 기간을 약정하지만 목적식은 저축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변경 신고는 할 수 있어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탁계약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하고 매도를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또는 누구에게 이렇게 양도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끝난 거죠. 3년 지나면 더 이상 건물이 없어요. 양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장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장을 하고 싶어도 연장을 할 수 없죠. 자, 해지되면 그 해지 결산일까지 저축기간으로 본다. 자, 저축기간은 매수하는 날짜가 처음 시기겠죠. 그러니까 최초 매수일이 가입 시기가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같은 걸 잘 보면 펀드는 이제 숙려기간 2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펀드를 가입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좀 생각해봐라 이런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가입한 시점부터 이렇게 최초 매수일이 저축기간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뭘 보는 거예요? 당연히 환매 수수료 기간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환매 수수료를 징구할 거냐 말 거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납입은 다 됩니다. 뭐 현금도 되고 수표도 되고 그 다음에 추심할 수 있는 것도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잘 보면 저축은 납입한 수표, 어음 등이 거기 그 356페이지에 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되는데 계좌도 되고 뭐 대체 뭐 그 다른 쪽에서 빼가지고 바로 넣는 걸 대체라고 하는데 어쨌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 수표나 어음은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입금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취소하여 증권의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송급 일행에게 지급된 건 반환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정식 펀드에 1억을 넣습니다. 1억. 자, 1억을 넣게 되면 뭐 3시 반 이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입금을 하면 이게 그날 종가로 매입이 됩니다. 펀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날 종가로 매입이 돼요. 근데 이게 어음인 거예요. 만기가 10일 남았어요. 10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현금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음을 이렇게 통장에 넣으면 어음을 이제 교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상대 쪽에 그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만기 날짜에 그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어음에 결제를 하는 사람이 어음 결제인이 돈 없다. 배를 짤 수가 있거든요. 돈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부도가 났다고 하죠. 그거를. 부동을 세하면은 이게 지금 아까 1억을 사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사는 순간에 이 등락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금을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입금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기일 10일 날에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때 입금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거절이 나면 이 수표가 다시 돌아와요.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입금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금을 하면 안 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이 사람이 결제할 때까지 대기를 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펀드를 매수하게 돼요. 뭐 다 되게 상식적인 거긴 한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음 교환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돼서 그러니까 어음을 어떻게 결제하고 하는 거를 모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표도 그렇거든요. 가계 수표 같은 것도 보통 10일 이내에 결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행일에는 10일, 그러니까 총 11일 동안 결제가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간 상대방이 결제를 해줘야 이 돈이 매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있다, 하루가 아니고 그 결제 날짜가 지나야지 매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급이 거절됐다. 한마디로 부도냈다 이거예요. 그 어음을 보내는데 그 어음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이 지금 아까 1억 정시펀드에서 넣었던 건 빼야겠죠. 왜냐면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대기 타고 있는 돈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을 매수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저축자는 지급받는 저축금의 이용료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돈 주고 샀어요. 자, 그러면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게 돼 있죠. 여기다 매수가 있네요. 돈 낸 걸로 그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기준가로 해서 기준가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뭐 1,000원일 때도 있고 뭐 1,200원일 때도 있고 1,300원일 때도 있으니까 당연히 같은 돈이면 이거는 조금 사겠죠.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붕어빵을 사는 것보다 1,500원짜리 붕어빵을 사면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은 항상 한좌예요. 한좌. 한자 단위입니다. 이게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1원이거든요. 1원. 한좌에 1원입니다. 근데 100만원 가지고 사면은 처음에 100만좌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원이기 때문에 한좌당 그러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좌를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이 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 단위로 매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매매 거래를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거래했던 거를 통지하게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체결된 후에 지체 없이 종류, 종목,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돼 있고, 자, 매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또 이렇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미리 합의되면은 그 합의된 방법으로 보내준다. 보통 이제 메일로 오죠. 메일로 오거나 문자로 오는데 보통 메일로 옵니다. 전화, 전신, 팩스, 모사 전송의 팩스죠. 전산망을 확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이거나 또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안 줄 수 있다. 10만 원 너무 조금이잖아요. 다 보내면 너무 그러니까 가입해 놓고 그냥 입금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나면 입금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짜잘한 계좌들이 많으니까 그건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만기 지급을 계산하는 게 좀 나오는데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